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지 23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봅니다. 착오. 점주리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야기했다, 그죠? 그 중에서 착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와 상대방 가운데서 표의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뭐 표의자가 모르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런 의사표시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도 모르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그럼 이러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를 문제 삼아서 곧장 지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를 이유로 지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착오가 일단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즉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착오를 이유로 지수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입증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중요도의 의미가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착오로 인한 지소를 하지 않으면 무슨 경제적 불이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갖추면 그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고 하고 지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누가 입증을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예가 뭐냐면 요거였죠. 우리 기본 판례가 요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가순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의뢰한 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공장이 협소해서 그 가순을 사서 공장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두 사람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억으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5월 1일 날 약속대로 1억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내니까 불허가 처음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더만 공장을 못 짓게 됐다. 착오죠, 그죠? 그러면 착오에 빠진 요 을이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갑을 찾아와서 이 계약을 좀 취소를 합시다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고 싶어요, 싫어요? 싫겠죠. 이 사람은 땅이 필요 없게 됐으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매도인은 취소를 하기 싫은 거예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하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소송을 주장하는 이 을을 우리가 원고다라고 하고, 이 사람을 다른 말로는 착오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착오에 빠진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표의자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지소를 하고자 하는 자, 내지는 법률관계의 무효를 주장한 자, 뭐 해소를 주장한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의 이름이 뭐냐면 피고죠. 소를 제기당했으니까 피고라고도 하고,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지소를 막으려는 자, 법률관계를 유지하려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누가 입증할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지소를 하려면 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인 중요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 계약에서 공장을 못 짓게 된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니까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겠죠. 그럼 법원에서 왜 중요한지를 증명을 하세요. 그럼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주장을 하고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입증의 내용이 뭐예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을이 그 소송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공장을 못 짓는 줄 알았다면 나는 안 샀을 거다. 이 공장을 못 짓는 사실이 나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객관이란 것은 내 말고 보통 평균 일반인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그 땅에 공장을 못 짓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그럴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장을 못 짓게 되면
나는 경제적 불이익도 있다. 이런 요 세 가지를 입증하면 되겠죠. 입증을 하면 을은 지소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뭐야? 지소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갑은 지소를 당하기 싫은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을에게 중요 부분이 차고 있다 할지라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나는 지소를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을 했다는 것은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것은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으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 지소를 막았죠. 그런데 입증을 못했어. 입증을 못했다는 것은 갑이 소송에 졌다는 뜻이죠. 졌으니까 자기 의도와는 달리 지소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지소를 당하면 이제 뒤처리 어떻게 하죠? 평소에 여러 본 대로 소급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대한 과실은 입증을 못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을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과실만 입증하고는 지소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죠. 지소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을 해야 지소를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경미한 과실만 입증하고는 지소를 못 막으니까 지소를 당합니다. 지소를 당하니까 갑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말이죠. 땅은 돌려받겠지만 매매 대금을 돌려줘야 돼. 근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이제 빌려서라도 줘야 되니까 뭐 이자 상당히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을에게 경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소를 허용한다는 것은 을을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착오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나도 모르고 한 것이 착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경과실 정도는 용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과실 정도만 가지고서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가 없고,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한 불법행위도 인정될 수가 없고, 불법행위가 안 되니까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럼 만약에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논리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을은 공경을 못 줘도 땅을 가져가야 되고, 갑은 돈 1억을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소가 안 되니까 애당초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경미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지소가 되더라도 그걸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착오의 경우에는 이렇건 저렇건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사기하고는 다릅니다. 사기는 위법한 거죠. 그렇지만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없다. 요 정도 보시고, 요 가지에서 우리가 입증책임까지 봤습니다. 입증책임도 중요한 거예요. 요 가지가 착오로 인한 지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요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겠죠. 기본 요건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 109조를 보시면 1항이 착오에 대한 지소 요건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줄을 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데 줄치고 지소할 수 있다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란 것은 지소를 하고 싶은 을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줄을 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지소하지 못한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 지소를 못하게 하려는 갑이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면 되겠죠. 항상 소송에서는 자신한테 유리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지소하는 요건인 중요 부분의 착오로 입증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지소를 막고 싶은 사람이니까 지소를 막는 요건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그리고 착오로 인한 지소는 절대 상대, 저번에 당사자 목적 절대 상대 의사표시와 관련된 하자는 상대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하자니까 상대적 지소니까 당연히 어떤 말이 따라간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반드시 따라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24페이지를 봅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읽었죠. 착오란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것을 착오라 한다. 표의자가 모른다는 건 상대방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행위를 한 자기도 모르는데 뭐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 다음에 착오의 유행, 표시상의 착오되어 있죠. 이거는 뭐 표시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별것은 없고요. 간단해 보시면 돼. 표시상의 착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한 개당 마음속으로 $1000에 팔아야지라고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을에게
청약서를 보내면서 깜빡해가지고 영을 하나 빠뜨린 거죠. 1000달러에 사세요 해야 될 걸 100달러에 사세요라고 표시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1000인데 표시는 100.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 브리치를 의사 표시란 값도 모르고 한 거예요. 0이 하나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기다 0을 하는데 더 붙어가 보냈겠죠. 그죠? 자기도 모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뭐 값이 속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착오다 말이에요. 착오는 착오인데 뭘 착오했죠? 표시를 착오한 거죠. 그래서 이걸 표시상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 이 내용상의 착오를 다른 말로 가치의 착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가치의 착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한 개당 미국 달러 100달러에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을에게 청약서를 보내면서 미국 달러나 뭐 홍콩 달러나 똑같은 가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홍콩 달러 100달러에 사세요라고 표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의사는 미국 달러 100달러인데 표시는 홍콩 달러로 잘못돼 버렸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브리치를 값도 알아 몰라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가 다른 가치라는 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 값 생각을 모르니까 당연히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착오인데 뭘 착오했다? 가치를 착오했죠. 이런 것을 내용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그 가치 용어 중에서 펜과 평방미터가 있죠. 그죠? 펜과 평방미터가 있는데 펜과 평방미터를 같은 면적인 걸로 착오를 하고 팽당 5만 원에 사세요 해야 될 것을 평방미터당 5만 원에 사세요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뭐 킬로그램하고 근을 같은 무게인 걸로 생각하고 1kg에 500원에 사세요 해야 될 걸 한 건에 500원에 사세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가치의 착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내용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 하는 말 있죠. 그 법률의 착오는 무슨 말이냐면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을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을 1억을 정할 것이냐 얼마를 정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실랑이가 벌어져서 갑은 주장하기를 매매 대금을 1억을 해야 되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4천만 원 내야 되니까 그 양도소득세 4천만 원을 매수인 네가 부담하면 내가 1억에 팔 것이고 안 그러면 1억 4천에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1억에 못 판다. 하니까 매수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5월 1일 날 이행날짜에 내가 대금 1억을 줄 테니까 그 매매 목적물인 토지 등기는 내가 운영하는 A라는 주식회사에다가 현물 출자 행식으로 등기를 넘겨달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현물 출자는 양도가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의 말을 듣고 그대로 1억을 받고 현물 출자 형식으로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를 넘겼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더라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약매매인데 부과됐다. 이게 착오죠. 그죠? 근데 이 착오는 뭘 착오한 거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그 세법을 착오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세법을 착오했다. 법률이 착오다. 둘 다 세법을 잘못 오해를 한 거죠. 이런 것을 법률이 착오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걸 놓고 우리 판례는 양 당사자가 만약에 양도소득세 4천만이 부과될 것인지 알았더라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1억 받고는 계약을 안 맺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입장이 중요하고 경제적 손실도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고 우리 판례는 이걸 취소 가능한 걸로 인정합니다. 이런 것을 법률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려서 표시기간의 착오, 다른 말로 하면 사자의 착오 하는 것인데 이 사자의 착오는 두 종류의 사자가 있습니다. 전달기간의 사자가 있고 표시기간의 사자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착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자부터 봅시다. 이 사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자란 말은 말 그대로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심부름꾼. 우리가 이제 왕이 뭐 사자를 보내고 이런 말 쓰죠. 그죠? 왕이 사신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이때 이 사자의 의미가 심부름꾼이에요. 그럼 이 심부름꾼에는 어떤 종류의 심부름꾼이 있냐면 두 종류의 심부름꾼이 있죠. 본인을 대신해서 표시를 대신 심부름해주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고 이 기관이라는 것은 이 손발 역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을 대신해서 전달을 대신하는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 심부름꾼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시기관의 사자의 착오는
우리 판례가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로 봅니다. 근데 전달기간의 사자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 애당초부터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걸로 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개당 1,000달러에 팔아야지라고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청약서를 보내고 싶은데 편지를 쓰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전신기사를 찾아갑니다. 전신기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를 개당 1,000달러에 전보를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야. 개당 1,000달러. 근데 전신기사가 상대방 어에게 전보를 치는 과정에서 깜빡해가지고 영어를 하나 빠뜨린 거죠. 100달러에 사세요 라고 전보를 잘못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 100달러는 전보의 내용이 상대방 어에게 도달이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의사표시를 도달줄이 취하죠.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발생된 의사표시의 내용을 보니까 의사는 1,000인데 표시는 100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일치를 갑이나 신분권 A나 보내는 측에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보낸 거예요. 알았으면 이건 한 개 더 붙였겠죠. 모르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 측에서 모르고 있다. 그럼 뭐야 이거? 착오죠. 착오는 착오인데 뭘 착오했죠? 아까처럼 표시를 착오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표시상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전달기간 사자의 착오는 뭐냐면 갑이 마음속으로 한 개당 1,000달러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찍었습니다. 근데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킥 서비스 IC를 찾아갑니다. 오토바이 IC를 찾아가서 편지를 주면서 100번지에 사는 상대방 을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킥 서비스 IC A가 집을 잘못 찾아가지고 옆집에 사는 101번지에 사는 을의 집에다 편지를 갖다 줘버렸어. 그러면 상대방 을에게는 편지가 도달이 됐다 안 됐다? 편지 자체가 도달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의사표시가 부도달되었고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으니까 효력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고 착오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전신기사는 뭐? 표시기간, 킥서비스는 전달기간입니다. 우체부 IC로 바꿔도 관계없죠. 우체부 IC가 편지를 잘못 전달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기간으로서의 사자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로 보고 전달기간으로서의 사자의 착오는 부도달의 문제가 되지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착오예요. 그 다음 이제 그 4번에 보니까 표시기간의 사자의 착오가 있고 5번에 보니까 전달기간으로서의 사자의 착오가 있죠. 그것도 보시고 그 밑에 이제 판례 정의를 보니까 동기의 착오 하는 말 있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기의 착오를 봅니다. 동기의 착오. 이 동기의 착오는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돼. 자,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합니다. 동기의 착오. 자, 먼저 동기가 무슨 말이냐? 마음속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 원인 내지 까닭을 동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는 소문을 듣고 땅을 샀는데 안 풀렸다든지 뭐 공업단지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듣고 땅을 샀는데 공업단지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기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어떻게 취급을 할 거냐? 원칙은 그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표시가 되면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고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되면 이거는 계약 내용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 착오의 정도가 아까처럼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걸 문제 삼아서 뭘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동기의 착오입니다. 근데 동기의 착오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착오를 상대방이 빠뜨린 거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착오를 하도록 유발을 시킨 거죠. 여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인데 이거는 유발을 시킨 상대방에게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먼저 원칙 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을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갑의 땅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그 땅을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1억에 샀어.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죠. 자, 계약을 맺게 된 동기가 뭐죠?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거다 하는 동기로 땅을 샀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하철역이 안 들어서는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럼 뭐야?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거라는 동기로 땅을 샀는데 지하철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땅값이 안 오르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뭐야? 착오죠. 그게 동기의 착오예요. 땅을 사게 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갑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사실은 내가 지하철역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땅을 샀는데 지하철역이 안 들어서게 됐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합시다. 그때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본다? 매도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안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는 의사표시 내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의 문제 자체가 있는데 않고 당연히 취소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동기를 밝힌 거예요.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데 1억에 팔립니까? 자신이 땅을 사게 된 동기를 밝혔죠. 밝히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알려져서 상대방도 의사를 결정할 때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가격을 정했을 거예요. 그쯤 되면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그 동기가 표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져서 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이 된 걸로 본다.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지하철역이 안 들었으면 뭐야? 그 계약 내용 자체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착오가 중요하고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동기가 표시되어서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되는 것이지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갑과 을이 꼭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기 착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발된 동기 착오. 이 유발된 동기 착오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건데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원 휴게소 이야기를 했죠. 저부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봤을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4호선 국도변에 여기 국도예요. 좋은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내가 반대로 좋습니다. 반반한 것이.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버렸어. 아시다시피 공원용지로 지정돼 버리면 그 땅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활용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집도 지을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용도를 병행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갑이 깝깝하다. 그죠? 깝깝한 갑이 혹시 싶어서 시청을 찾아갔어. 판례에 의하면 경산시청이죠. 시청을 찾아가지고 이 땅에다가 내가 휴게소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시청 공무원이 답변을 하기를 당신 돈으로 휴게소 건물을 짓고 그리고 휴게소 건물 부분과 그리고 토지 전부를 국가에 기부를 해라. 기부 체납을 하면 국가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당신에게 무상으로 30년간 임대를 해줄게. 그러면 30년대 장사하고 나가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갑이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 땅을 갖다 그대로 놀려놓고 있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휴게소 건물을 짓고 휴게소 건물과 토지 전부를 국가에 정리를 하더라도 30년간 영업을 하는 것이 땅값하고 건물값을 빼고도 훨씬 이익이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건물을 짓고 국가에 기부를 했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그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잘못 가르쳐 준 걸로 알려졌어. 법령집에 의하면 휴게소 건물과 휴게소 건물에 앉아있는 이 대지 부분만 국가에 기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땅은 기부를 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기부를 안 해야 되는 땅이 기부를 해야 되는 땅보다 16배나 넓은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안 줘도 되는 돈 줘버렸으니까 여기 착오에 빠진 거죠. 안 줘도 되는 땅을 줘버린 것 자체가 착오인데 왜 착오에 빠졌다? 그 착오를 상대방 공무원이 유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표의자 갑이 착오에 빠지기는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뜨렸다. 상대방이 정보를 잘못 제공해가지고 유발을 시킨 거야. 착오를 유발시킨 거죠. 그때는 착오를 유발시킨 국가가 나빠요? 착오에 빠진 갑이 나빠요? 국가가 나쁘죠. 그럴 때는 착오에 빠진 갑은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이 기부 체납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예요. 취소를 하는데 만약에 전부를 취소해버리면 갑이 2중 3중 피해를 보겠죠. 건물 짓는다 돈 들어가고 또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바람에
땅은 돌려받겠지만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건물 짓는다고 하더라고. 또 원상 복구를 해야 되니까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고 영업도 못하고 이래저래 손해가 많다. 그래서 내가 갑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줘야 될 거는 주고 안 줘야 될 것만 지수해서 대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하더라도 어떤 지수를 할까? 일부 지수를 이제 합니다. 일부 지수를 허용하는데 요 일부 지수는 저번에 우리가 일부 무효에서 배운 것처럼 요건이 똑같아요. 일부 지수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일단은 법적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137조 일부 무효에 관한 법률을 유추증하는데 그 조건이 지수를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분만이라도 기부 찬합을 해서 영업활동을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겠죠. 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줘야 될 거는 주고 안 줘야 될 것만 지수를 해서 대받으면 되겠죠. 거기 일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발된 동기 요 사례 요 판례에서는 논점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지수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수를 하더라도 일부 지수를 허용한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개를 같이 알아놓으시고 이거 말고도 뭐 또 판례가 많이 있다 그죠? 자, 요 가지를 일단 봅시다. 그래서 그 판례 정의를 보시면 원칙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니언에 보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리고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지 그 밑에 줄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법전 판례 내용 두 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요까지 본 거예요.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데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까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 착오 줄을 치고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었거나 동기가 상대방 측에 의해서 제공된 경우에는 그 밑에 줄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109조에 의한 취소를 이제 한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니언 판례죠. 니언에 보니까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터잡아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정리한 경우 그래서 공원 휴게소 사건인데 그거 보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리얼 판례인데요. 리얼. 요 최근에 놓은 판례 중에서 리얼이 좀 중요한 판례입니다. 과거에 연체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쓴 경우 되어 있죠. 요 판례는 내용이 뭐냐면 갑이라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을이라는 중소기업이 있고 뱅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요 은행이 사실은 농협이에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은행과 지난 20년간 주거래 은행으로서 거래 관계를 행사해 왔습니다. 돈을 빌릴 것 같으면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대출 약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담보를 가져오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이 신용보증기금에 와서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거래은행에 어디고 물어보니까 뱅이다. 그래서 이제 갑이 뱅에게 신용조회를 했죠. 을의 신용이 좋습니까? 조회를 했어. 근데 사실은 을의 신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과거 20년간 연차도 많이 하고 약속도 어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이 어떻게 했다고? 아는 안면에 그걸 갖다가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신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라고 적게 회신을 했죠. 하니까 은행이 을에게 돈을 3억을 빌려줬고 그 3억 빌려준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썼다. 그런데 이 보증계약은 갑과 뱅이 맺는 겁니다. 보증인가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죠. 그런데 그 위에 변제 날짜가 되는데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갑이 가만 보니까 돈이 뭐 별로 많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튼튼한 기업이 요걸 못 갚는 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 그러면 신보 입장에서는 보증계약을 쓰는 과정에서 신용이 없는 사람을 신용이 있는 걸로 잘못 알고 보증을 쓴 거죠. 그게 뭐야? 착오입니다. 그럼 갑이 왜 착오에 빠졌죠? 그것은 채권자인 상대방이 유발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거지. 신용이 없는 사람이 신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갑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보증을 쓰게 됐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나빠요? 갑을 착오에 빠뜨린 뱅이 나쁘지 갑이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이 보증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 착오를 이유로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이거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신보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하는 것이 이 판례예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착오가 유발이 되었다면 유발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판례 2개 정도 하는데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서 요건을 봅니다. 이 요건이란 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면 요거예요. 착오가 있으면 그걸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요건이 있죠. 그 동아리 이번에 보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요 이야기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보니까 객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슨 경제적 불이익도 있어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봅니다. 그 다음에 동안에서 한번 표의적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보통 기울여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리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갱과실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시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하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 다음에 착오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적용제의 범위인데 우리가 평소에 외웠던 대로 공주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공법상 행위, 주식의 인수청약 행위,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나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해계약을 동안에 닥치고 화해계약은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되어 있죠. 그러면 화해는 왜 그러냐를 이제 봅니다. 화해계약은 그 특이점이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가 안 되는 건데 화해는 구조 자체가 양보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화해를 한다는 것은 분쟁을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뜻인데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항상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서는 분쟁이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화해는 양보를 바탕으로 하고 양보는 항상 마음속으로 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해보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양보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화해를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화해를. 근데 요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1억을 빌려주시니까 갚아라. 1억에 대해서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피고. 근데 을이 그에 대해서 항변하기를 이미 5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나는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근데 중간에는 판사가 감아보니까 1억을 빌려줬다 하는데 증거 없고 1억 5천만 원 갚았다 하는데 입증이 안 됩니다. 근데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알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기도 조금 힘드니까 두 사람 불러가지고 절반씩 양보를 해서 2,500만 원씩 양보를 해서 7,500만 원에 하해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실제로 갑이 1억을 빌려줬다면 2,500만 원을 양보를 한다. 즉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하해 계약서 도장을 찍는 거고 을이 실제로 5천만 원을 갚은 상태라면 2,500만 원 더 줘야 되는 바이니까 역시 을 입장에서도 을의 말이 맞다면 을은 2,500만 원 양보한다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화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을이 한 2달 뒤에 장롱 정리를 하다가 5천만 원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찾은 거예요. 그럼 영수증 찾았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 쫓아가서 판사님 화해 계약이 착오가 있다. 즉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이 화해 계약을 취소시켜 주세요. 그게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럼 법원에서 말할까요? 당시 화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당시에 이미 2,500만 원을 손해본다 생각하고 양보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양보를 못하겠다. 취소를 한다는 것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뜻이죠. 양보를 못하겠다면 앞에 양보하겠다는 거고 지금 또 양보를 못하겠다면 요거는 신의식상 건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일 갖고 두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양보한다 했다. 지금 증거 났다 했다. 양보도 안 한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양보하기로 하고 손해를 보기로 결심을 했다면 나중에 진짜로 손해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죠. 그래서 화해 계약은 착오가 있더라도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그 구조 자체가 애당초 화해를 할 때 손해를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손해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취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해 계약 자체의 목적은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목적 이외의 사항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는 과정에서 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미성자라든지 아니면 강박을 당해가지고 겁에 질린 상태에서 화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때는 화해하는 별도의 또 무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했죠. 그때는 그 무효 취소를 문제 삼아서 화해 계약을 깨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화해 계약은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양가 5번에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법률 문제에서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건 이제 내용이 뭐냐면 갑이 중고 TV를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어리 소비자인데 혼자서 그냥 자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 해먹고 다니는데 방에 들어가면 슬슬하고 이러니까 TV를 한 대 사고 싶어. 그래서 TV를 한 개 사러 갔는데 요모저모 골라다가 29인치 TV를 발견하고 저걸로 주세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TV를 사왔습니다. 사가지고 켜보니까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TV로서는 재고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요 매매 계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잘 안 노는 TV를 잘 논다 생각하고 사온 것 자체가 뭐예요? 착오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죠? TV 자체에 화면이 안 노는 자체는 뭐야?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서 하자 담보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어른 갑을 상대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착오는 모든 법률행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고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와 같은 유사한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이 만나면 뭐가 우선이다? 특별 규정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른 갑을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착오와 하담이 만나면 하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 어리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갑에게 물어본 거야. 29인치 TV를 고른 다음에 이 TV가 잘 놉니까? 물어봤죠. 그죠? 물어보면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겼다? 그 TV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 침묵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사왔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더라 말이죠. 이 경우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는 잘 안 나오는 TV를 잘 나온다 생각하고 사온 것 자체는 뭐예요? 착오죠.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TV 판매 매도인이 침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기죠. 그죠?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사기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맹시적 묵시적으로 사기를 칠 수도 있지만 그 침묵도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 있는 자가 설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체가 사기로 평가된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착오와 사기가 동시에 문제됐죠. 이때는 우리 판례가 둘 중에 한 개를 그냥 선택적으로 주장하면 된다. 이래 봅니다. 선택으로 봅니다. 선택. 착오와 사기는 선택.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담보 책임만 문제가 된다. 됐죠? 일단 그래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사기에 가면 또 볼 거예요. 사기에 가면 물어봤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 않고 어리 하자돼 있는 물건을 사왔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기고 화면이 안 나오는 건 하자담보죠. 그럼 사기와 하자담보가 동시에 문제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도 우리 판례는 선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주 사기에 배울 때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로 인한 취소와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우리 판례는 사기로 인해서 취소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받는 것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선택으로 봅니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규칙이 있죠. 사기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결론이 뭐예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하담. 나머지는 사기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 관계에서 두 가지 법률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네 가지를 딱 정리해서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책을 봅니다. 착오와 사기는 아까 말했죠? 선택이다 이러죠.
시험 놓으면 그걸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딱 저 규칙에 따라서 들어가면 돼요. 착오와 사기는 선택,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적으로 준행할 수 있다는 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은 아까 하자담보 책임이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만 주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착오에 대한 지소와 570조 이하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되는 범위에서는 법 109조 즉 착오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와 취소하는 말이 있죠. 이 해제와 취소가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데 그 부분은 어디를 보시냐면 그 한 장 넘어가서 226페이지 보면 226페이지 그냥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그 판례가 박스 속에 판례가 있죠. 그 판례에서 이번 판례 보면 판례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인정한 경우 이래가지고 동안 1번에 토지의 해당 경계에 관한 착오가 있죠. 이 토지의 해당 경계에 관한 착오를 한번 봅시다.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해제와 착오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 2억의 토지를 을에게 1억에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A한테 물어봤죠. 이 토지가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반값이 나왔냐 하니까 소개하는 A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땅이 한 1300평 정도 되는데 다른 문제는 없고 그 중에서 한 60평 정도가 하천부지로서 못 쓰는 땅이고 나머지 땅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을은 A의 말을 믿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월 5일쯤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의 상황이 1300평 중에서 60평이 아니고 거의 절반 정도인 600평 정도가 하천부지로서 못 사는 땅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해낭의 착오다. 현재의 상황의 착오가 생기죠. 그 해낭의 착오는 그러면 중요범위 착오로 볼 거냐. 우리가 중요범위 착오는 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표의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600평 하천부지가 된 땅을 60평이라고 잘못 알고 샀죠. 그러면 그 사실 알았다면 샀다 안 샀다. 내 입장에서도 이거는 중요하고 남이 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을 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인정한다는 것은 을은 요 사건을 문제 삼아서 사실관계를 문제 삼아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을이 토목업자에게 물어보니까 공사비를 한 5천만 원만 드리면 600평을 본래대로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준다 그래. 그럼 어리 입장에서는 5천만 원 공사비를 드리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도 5천만 원 득이니까 2억짜리 땅을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4월 1일 날 중도금 날짜가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버려? 을은 재무불이행이 돼버렸죠. 재무불이행이 되니까 갑이 그 기회를 안 놓치고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리고 계약을 위반한 을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몰수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는 말이 이 계약을 갑은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나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갑이 해제를 했다 해서 나를 취소를 못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나에게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판례가 이미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돼 버리니까 취소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죠. 취소하는 것은 유동적 유효인 계약, 즉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을 깨는 것이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효가 돼 버리면 뭐 계약을 깨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깰 대상이 있어야 깨지. 그래서 취소를 못 한다는 게 과거의 판례였죠. 그런데 바뀐 판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제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을에게 취소를 함으로써 무슨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즉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이익이 있다면 논리에 어긋나더라도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취소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연결식은 뭐야? 해제된 계약도 취소권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경제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여기 판례가 두 가지 논점이 있죠. 그래서 하천 부지가 60평인데 600평인데 60평으로 잘못해서 산 거다. 이게 해낭의 착오죠. 요 해낭의 착오만으로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본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판례가 중요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5페이지 제일 밑에 동안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에 의한 계약의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지속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럼 간단히 줄이면 해제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착오와 불법행위 이건 우리 봤죠,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갱가실이 있음에도 줄을 치고 아까 우리 중과실이 있으면 지소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없고 갱가실이 있는 경우에도 갱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소가 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갱가실 자체가 위법성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갱가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착오의 경우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도 판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까 법률이 착오하는 건 우리가 봤죠. 그죠?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래서 아까 해물 출자하는 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건저당 설정계약이나 보전계약에서 채무자의 도움을 생각하는 착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전계약이나 건저당 설정계약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내하고 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써주겠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동생이 돈을 빌린 걸로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친구가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뭐야? 채무자의 돈을 생각하는 착오죠. 그럴 줄 알았으면 돈 빌렸다 안 빌렸다. 보증을 썼다 안 썼다. 보증 안 썼겠죠. 그죠? 중요분 착오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분 착오가 아니라고 한 거 소유권의 기소에 관한 착오 타인 권리 매매 되어 있는데 매매는 물건이 중요한 계약이지 사람이 중요한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갑의 땅인 줄 알고 어리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소유자가 A더라 이거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하자가 있다 없다. 우리 판례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걸 봅니다. 옛날 우리 연목그림 이야기할 때 매매 계약할 때 계약은 채권행위고 채권은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도 유효입니다. 이행날짜가 됐을 때 주인으로부터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은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속을 할 당시에는 남았거든 내거든 관계없이 매매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건 아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행을 못 해주면 이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지적의 다소 부족 이런 것들은 중요무착오로 보지 않고요. 근소한 면적의 차이 이런 말이 너무 중요무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부족한 만큼 돈으로 보충해 주면 되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가라는 것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500원 하는 것도 저녁에 또 10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없는 애 동안 치고, 아까 여기서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착오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 있죠. 1번 판례가 바로 요거죠. 모델 케이스입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 이게 뭐야? 중요무착오죠. 중대한 과실이죠.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미리 관청에 가서 알아보고 땅을 사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덜렁 샀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저하게 부주의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이 케이스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착오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 판례입니다. 취소가 안 된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의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 착오를 이렇게 내리되죠. 중개업자가 줄치고 이건 뭐야? 부동산 전문가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덜렁덜렁 산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거는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걸로 보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거는 판례가 조금 논리가 조금 어긋나는 판례의 일종입니다.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하여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도 없이 매수를 했다. 이래 되죠. 그 말은 신중하게 샀다. 덜렁덜렁 샀다. 덜렁덜렁 산 거죠. 이게 누가 봐도 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중대한 과실을 인지해버리면 지수를 못하게 되고 지수를 못하게 되면 도리어 사기꾼을 보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고르청자를 을에게 팔고 을이 가령 뭐 1억을 주고 샀다 칩시다. 그런데 난주 보니까 이것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거 가짜. 위조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10만 원 가치도 채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을은 이 고르청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 하겠죠. 그죠? 중과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을이 청자를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식별 능력을 과신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들렁 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취소를 못 할 거 아니야. 취소를 못하면 을은 가짜를 가져가야 되고 갑은 1억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인 갑이 이익을 보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논리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현저한 부주의가 없고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읽어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래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조금 외우는 것이 좋겠죠. 고르청자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우리 판례가 봅니다. 그 다음에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줄을 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을이 나쁩니까? 그걸 이용한 갑이 나쁩니까?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을의 그 중대한 과실을 이용을 해서 갑이 땅을 팔아먹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걸 이용한 매도인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이때는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우리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판례를 쭉 보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사기강벌 봅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